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일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Speech and Communication이라는 책입니다. 면접과 발표를 위한 실전 화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죠. 면접입니다. 면접. 요즘은 대학도 이제 면접을 보고요. 직장 할 때 반드시 면접을 보죠. 또 미팅,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면접이에요. 나를 소개하고 선택당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면접을 보는데 거기서 사실은 말하는 말투, 목소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호감을 얻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려면 좋은 목소리는 호감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우질 못해요. 그래서 저도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키면서 진짜 목소리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배우잖아요. 어느 정규 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조차도 스피치 교육, 면접 교육을 목소리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먼저 뭐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상품도 그래요. 상품만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시대는 지났죠. 잘 만든 상품을 어떻게 호감을 주고 잘 광고하고 어필해서 고객에 선택당하느냐라는 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배워야 되는 건데 배우질 않아요. 배울 데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의미가 있어요. 우설리, 김미라님 두 분이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설리님은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요. 현재 이미지 제너레이션 공동대표입니다. 방송 경력이 화려해요. 여수 MBC, YTN 라디오, KBS, TBS 등에서 아나운서와 MC로 12년간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또 김미라님은요,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과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요. 현재 동대학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 100편의 논문을 보고서 이 책을 만들었다라는 후문이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했죠. 역시 김미라님도 CBS 기독교방송, YTN 라디오, TBS 등에서 앵커와 교통 전문 MC로 활동을 했습니다. 두 분의 그 머릿말을 보면은 이 책을 접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묻고 싶다. 말에게 주인이 있다면 누구의 것일까? 말에게 주인이 있다면 누구의 것일까? 말은요, 생각하고 뱉어나는 순간까지는 내 것이고요. 자, 뱉은 다음에는요, 듣는 사람의 것입니다. 마치 말은 선물 같아요. 상대를 생각하고 줄 때까지는 내 손에 들려있는 내 것이지만 상대에게 전달되고 나면은 상대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상대가 그 선물을 볼 때 누가 주었는지 기억이 될 만한 의도도 담겨 있어야 되겠죠. 정성을 들여서 고른 물건과 생각 없이 주는 물건은요, 선물이라는 포장지가 있더라도 상대가 느끼는 것은 다를 겁니다. 말도 이래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서 좋은 감정이 피어나야만 좋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상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말하기는 말을 하는 환경에 따라서 공적 말하기와 사적 말하기로 나뉘는데요. 이 책은 공적 말하기 부분을 다뤘습니다. 연설과 발표, 면접과 인터뷰 등 다수 앞에서 나를 잘 어필하고 전달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에 중점을 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는 잘 들리고 잘 이해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말하기 코칭을 이 저자가 하면서 숱하게 들었던 고민들도 같이 풀어 넣었습니다. 또 김미라님은 이런 글을 눈에 와닿네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글쓰기, 한글 쓰기를 가장 먼저 배우죠. 그리고 읽기와 말하기 등 다양한 방법의 국어 공부를 하는데 정작 말하기의 중요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장 선생님들에게 말하기 교육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정작 이분들마저도 발음이나 발성이나 이런 말하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배운 거죠. 실습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꿈이
초등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대로 된 말하기 교육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아주 좋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은 목소리 이미지, 2장은 호흡과 발성, 3장 발음, 공명, 그리고 목소리뿐만 아니라 표정, 눈맞춤, 또 제스처도 있고요. 강조하는 강조법, 말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말할 것인가, 또 입말과 글말은 다르다, 또 자기소개 유형이라든가, 또 면접 보는 요령들, 또 설득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방송 인터뷰까지, 또 현대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스피치 매너를 지킬 것인가,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페이지를 열면 첫 번째 차트 13페이지에 목소리 생성과 특징이 있는데요. 그림을 그려놔서 보기 아주 좋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생길 때 어떻게 생기는지, 성대가 열리는 모양들, 또 숨 쉴 때는 성대가 열리죠. 그리고 말할 때는 성대가 좁혀져요. 그러니까 성대가 닫히니까 바람이 불면서 성대가 떨리잖아요. 이러면서 소리가 나는 원리를 그림을 통해서 그려져 있고요. 또 후두는 어떻게 생겼는지 라는 거를 아주 칼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성인의 성대는 남성의 성대보다 짧죠. 그래서 목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남성의 성대는 길기 때문에 이제 목 밖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여자는 한 2cm가 안 되고 남자는 좀 더 길어서 2.4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성대가 크니까 당연히 저음, 성대가 짧고 좁으니까 여자들이 고음이 되는 거죠. 바이올린과 비올라 이런 걸 비교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죠. 또 목소리 주파수 경우에는 헤르츠라 그래서 초당 진동하는 그런 걸 말하는 그런 단위예요. 남성은 100에서 8000 헤르츠, 그리고 여성은 180에서 10,000 헤르츠. 아무래도 진동폭이 좁다는 것은 고음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헤르츠에 대한 이야기. 또 목소리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정보를 주죠. 그래서 설득을 하죠. 그리고 정보와 설득만 주는 건 아니에요. 치유를 하고 사람을 위로하죠. 그러니까 감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목소리 안에는 그 사람의 감정을 담죠. 또 이미지도 있어요. 목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지가 그려져요. 우리 성우들을 보면 다 잘생겼을 것 같죠. 실제로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목소리에도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목소리의 색도 한번 알아봅니다. 낮다, 강하다, 크다, 아주 가깝다, 높다, 약하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KIT 이렇게 해서 4계절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목소리의 이미지를 만들어 봅니다. 직업에 따른 목소리 패턴도 구분해 봤고요. 또 목소리 관리하는 노하우도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말을 하는 직업은 목소리 관리가 필수인데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내 목소리가 좀 거칠어졌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목소리가 이렇게 거칠어졌지? 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밤에 술을 많이 먹고 자거나 야식을 먹고 자면 위산 과다가 일어나서 위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식도를 자극하고 더 올라와서 후두, 그러니까 성대를 싸고 있는 후두를 자극해서 빨갛게 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목소리가 맛이 갑니다. 또 기름질 음식이라든가 자극적인 음식들, 탄산음료가 성대를 자극하는 안 좋은 음식들이죠. 벌컥벌컥이 아니라 찔끔찔끔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 벌컥벌컥 마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 물은 윤활유예요. 그래서 목에 가장 좋은 윤활유는 계란이 아니라 물입니다. 수분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목을 축이면서 마시는 것은 목에 아주 좋습니다. 자, 녹차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지 않습니다. 왜?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있는 것은 성대를 마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나타나 있네요. 자,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우설리 김미라님이 지으신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면접과 발표를 위한 실전 화술. 이 책을 사서 보는 것도 좋지만 제 해설과 함께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제 해설만 들으셔도 안 되고 책과 함께 해설과 함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29페이지 호흡과 발성.
책을 어쩌 사서 보실 거니까 책을 사서 보신다는 전제로 제가 책 팔아주고 있네요.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책만 보는 것보다는 해설을 듣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복식호흡과 흉식호흡을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횡격막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여 마실 때 횡격막이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숨을 들여 마실 때 당연히 횡격막은 내려야 됩니다. 자, 횡격막이 내려가면 배가 나올까요? 들어갈까요? 네, 나옵니다. 배가 나옵니다. 왜? 장을 미니까. 그러니까 내가 숨을 들여 마셨을 때 배가 나오는 호흡을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내가 숨을 들여 마셨을 때 횡격막을 올리는 호흡, 이걸 흉식호흡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겁니다. 반드시 복식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폐활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호흡 연습을 할 때 풍선을 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복식호흡을 하게 돼요. 풍선을 빨리 불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면서 길게 소리를 내는 훈련을 저도 많이 시켜요. 스피치 학원 할 때요. 스피치 교육할 때 반드시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를 1분이 넘어가면 호흡이 긴 분이에요. 근데 1분을 넘기려면 복식호흡을 하지 않으면 1분을 절대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소리를 내봅니다. 이거는 한 30초를 넘기기 어려워요. 이게 소리 진동이 되면 호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1분이지만 는 이 30초 정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호흡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발성은 뭐냐? 발성 연구는요,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성악 교육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 이용됐던 벨칸토 발성이 가장 기본 발성법으로 지금까지 가장 널리 쓰이고 있죠. 자, 발성이라는 건요, 자, 들숨과 날숨이 성대를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발성은 호흡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성대의 움직임과 조절로 높낮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발성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인데 성대를 너무 좋으면 목이 긴장되면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생소리가 납니다. 이런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대는 쉽게 피곤해져서 목소리가 변할 수 있죠. 또 무리하게 큰 소리를 강하게 내거나 장시간 소리를 지르다 보면 목이 쉽니다. 그래서 자기의 호흡에 맞게 자기의 어떤 성대에 맞게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자, 소리 톤이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이제 아랫단 도는요. 사과할 때라든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뉴스를 마칩니다. KBS 이렇게 종교를 밑에 딱 가장 낮은 톤이죠. 레는 권유나 청유할 때 평소 이제 막 목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미는 가장 편안한 소리로 뉴스 톤을 이제 미톤으로 잡아요. 네, 반갑습니다. 자, 솔톤 현장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현장 나와 있습니다. 웃을 때. 그리고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라톤은 칭찬하거나 감탄할 때, 와우, 이야, 이럴 때. 시톤은 이제 위험을 알리거나 급박한 상황일 때. 최고의 톤인 도톤은 이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재밌네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하니까 이해가 빠르네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톤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 톤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카토로 연습을 시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아, 에, 이, 오, 우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는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단계 발성법도 있어요. 10 미만 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속삭일 때. 그리고 100음은 이제 비명, 큰 소리 낼 때. 이런 거죠. 1이면 하나요. 2면 둘이요. 3이면 셋이요. 4는 넷이요. 5이면 다섯이요. 6이면 여섯이요. 7이면 일곱이요. 8이면 여덟이요. 9이면 아홉이요. 10이면 열이요. 재밌네요. 여기 문장제가 읽은 거예요. 여기 그 단계별 방법 발성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3단계 발성법, 5단계 발성법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웃음으로 하는 발성법도 있어요.
하하하하, 호호호호들 이렇게 해서 요거 책에 있는 것만 따라 해도 발성법이 좋아지고요. 이 책은 교재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스피치 학원이나 대학에서 교재를 쓰기 딱 좋은 책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발음으로 넘어갈게요.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 운동을 해야겠죠. 입술 운동, 턱 운동, 혀 운동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용, 혀끝 운동용 발음 연습. 아따, 아따따, 아따따따, 따따따따따따, 이띠, 이띠띠, 이띠띠띠, 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앞부분 연습이고 이제 뒷부분 아깍, 아까깍, 아까깍깍깍깍, 액객, 액객객, 액객객객객객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혀 가운데 연습은요. 아짜, 아짜짜, 아짜짜짜짜짜짜 이렇게 혀가 이렇게 붙죠. 아짜 하면은 붙어요. 가운데가. 혀 올리기 연습. 알라, 엘라, 알라, 올랄라, 알라, 랄라랄랄랄랄릴리릴룰룰룰룰룰룰 재밌다 이거. 나 이렇게 연습을 안 해봤는데 이거 재밌네요. 벌렁벌렁, 짤랑짤랑, 울긋불긋, 촐랑촐랑, 울렁울렁. 오 좋네. 어려운 단어 게임 해보는 거죠. 장충동 족발, 영동용 붕팅, 그다음에 게살 샥스핀, 안양 양장점, 아능 팥찜빵. 어렵다. 참치 꽁치찜, 경찰청 청청살, 쿵더덕통. 이런 어려운 것들 해보는 겁니다. 책을 보시면 문장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모음은 어떻게 만드는지 해설이 되어 있고요. 또 자음기관과 조음기관에 대한 이해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기억. 자, 우리나라의 한 후민정음은요. 자음은 조음기관,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발성기관을 그림을 그린 거죠.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모음은 이제 천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발음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팍팍 넘어갑니다. 공명 들어갑니다. 공명. 1941년에 프랑스의 내과 의사 페나인이 성대에 관한 논문을 통해서 목소리의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시도됐고요. 이후에 가르시니가가 후두경을 발명해서 발성기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또 목소리가 발생되는 원리에 대한 이론들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목소리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종대왕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발성기관을 연구해서 문자를 만들었으니까요. 엄청난 거죠. 우리 이제 구조를 보면요. 인두라고 있습니다. 인두강, 그다음에 또 비강과 부비강, 뭐 구강. 좀 어렵게 생각되는데 이 강이라는 건 뭐냐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어 있는 공간들. 거기가 이제 울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림을 잘 그렸어요. 공명 공간이 어디를 울리느냐 해서 이제 허밍에 대한 훈련. 해보세요. 울리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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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죠. 자, 공명음 연습문은 두둥실 둥둥, 두둥실 덩덩, 두둥실 딩딩 울리죠. 두둥실 둥둥, 두둥실 덩덩, 두둥실 딩딩. 낭낭낭 남남 num문문문 맘맘맘 봄봄봄 밤밤밤 아니랑 랑이랑 능이랑 강이랑 산이랑 항이랑 이렇게 울리는 소리들. 그럼 이제 이 말할 때 좀 더 울리죠. 앙이랑 당이랑 아니랑 단이랑 능이랑 강이랑 하면서 이 코 쪽 공간과 이 광대 공간을 울리는 소리. 이게 바로 공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설리 김미라 님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표정이라든가 눈 맞춤이죠. 우리의 표정은 정말 다양한 것을 표현하게 돼요. 얼굴 표정에 대한 연구는요. 19세기에 종의 기원의 창시자로 유명한 찰스 다윈을 통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들의 정서를 표현하는 그들의 표정을 분석하면서 표정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타고난 것이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요. 언어와는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표정에 대한 연구는 1967년 최근이네요. 다른 학문에 비해서는. 폴 에크만, 저도 이분 글을 읽었는데 파푸아 뉴기니의 포호족이라는 원주민의 감정 표현을 연구하게 됐는데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에 뉴기니 원주민의 감정 표현은 서구인의 표정과는 다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요. 그들이 표현하는 기쁨, 분노, 슬픔, 화남 등은 비슷했고 사람의 표정은 외형이나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현상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폴 에크먼은요, 그의 동료인 프리센과 함께 신체의 구체적인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얼굴 근육의 분석을 통해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요소인 표정의 5가지 영역을 제시하면서 얼굴 움직임 보호 체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폴 에크먼은 인간의 표정을 크게 6가지로 나누었어요. 분노, 혐오, 두려움, 기쁨, 슬픔, 놀람. 근육이 움직임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전 세계에 공통됐다는 거죠. 언어는 달라도 표정은 같더라. 폴 에크만 치면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사진들이. 그리고 주름. 관상학에도 이게 있는데 얼굴의 주름, 그 사람의 살아온 행적을 나타낸다고 하죠. 아무래도 인상을 쓰면 양미간에 주름이 있겠고 잘 웃는 사람들은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미간에 주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표정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해준다라고 합니다. 또 눈 맞춤 부분을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대중 연설을 할 때 만약에 눈을 피하면서 얘기를 한다. 의심받겠죠. 뭔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 맞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담스럽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 먼저 자기소개를 할 때 면접관 한 사람마다 눈 맞춤을 하면서 자신의 호감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또 질문을 받았을 때는 먼저 질문을 한 면접관과 3초 정도 눈 맞춤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면접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면서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분도 좀 쳐다보면서 그럼 굉장히 자신감 있게 보여요. 근데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바닥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자신감 없어 보이죠. 근데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부담스러우니까 면접관의 눈과 인중 사이로 살짝 시선을 내려서 답변을 하면 좀 겸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내리면 안 되고요. 자, 눈 맞춤이라는 건 내가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성실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눈을 보는 연습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장 89페이지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어떻게 서야 되는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서는가? 그래서 자기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 서 있는 모습을 좀 사진으로 찍어서 앞모습, 옆모습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스처인데요. 손바닥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원시 시대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잖아요. 손바닥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나는 무장이 되지 않았다. 뭔가 나는 열려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에서 호감을 주게 돼요. 손바닥을 보여주는. 그래서 연설할 때 손바닥을 보여주는 부분들, 말할 때도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 괜찮아요. 자, 손가락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서양의 경우는 이제 한 손가락, 검지 손가락질을 하는 거를 그렇게 뭐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굴 지적하려면 손바닥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손을 이제 가슴에 두는 제스처가 있어요. 이렇게 가슴 위에다 두고서 말하는 거. 이럴 때는 이제 진심이다. 내가 정말 진솔된 얘기를 한다. 이럴 때 많이 쓰겠죠. 또 같은 제스처를 이제 반복하는 거. 이제 반복적인 제스처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이런 반복적인 제스처. 그리고 뭐 엄지를 치켜 올린다든가, 뭐 이렇게 손을 어깨 위로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제스처인데요. TV나 미디어에서 자신이 노출될 때 엄지를 크게 높이 든다라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로
갖고 올 수 있겠죠. 저도 손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손 동작을 트레이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손 옮기기, 손 굴리기, 기도하기, 깍지 끼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습해 보시는 거죠. 말할 때 되도록 손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강조법입니다. 강조법을 해보는 겁니다. 강조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강조 표현은 말을 할 때 나의 의도대로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는 건데요. 이것은 어조를 다르게 한다거나 뭐 감정이입 혹은 어휘의 이용으로 가능합니다. 강조 표현의 방법으로는 크게 내서 이제 소리의 길이, 높이, 크기 이런 그 음성적인 요소를 이용한 강조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문적 수단인데요. 어휘의 본래 특징을 강조하는 방법인데 부사어로 이용하는 거나 어휘 반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단어를 말할 때 음절마다 똑같은 세기로 발음하지 않아요. 대체로 시장, 대통령, 손님 이런 말을 할 때 첫 음절을 3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합법, 사장, 기차 등에서는 이제 끝음절, 기차, 사장, 합법 이렇게 뒷음절을 강하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립국어원의 연구에 의하면요. 세계의 위치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태도에 의해서 변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상대에게 대해서 친근함을 느끼고 감정에 대한 교류가 많은 경우에는 강세가 말의 끝부분에 강한 경우가 있고요. 반대 사무적이거나 좀 카리스마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말의 앞부분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스피치에서 나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원하는 메시지에 힘을 주고 싶을 때 강세뿐만 아니라 호흡이라든가 말의 속도 이런 다양한 요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즈 활용법이죠. 저는 5월 30일에 결혼해요 해서 나는 결혼해요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5월 30일에 결혼해요. 결혼이 들어오죠. 저는 결혼해요. 5월 30일에. 그럼 이제 5월 30일이 강조가 되겠죠.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가 강조되겠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미래가 강조가 되잖아요.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을 때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밑줄을 치고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강조를 해보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뭐 이럴 수 있겠고요. 뒷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또박또박 읽는 것들. 자, 우리말 나들이 우리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하게. 저는 우리말 지기로 적합하죠. 이건 강조하는 거죠. 또박또박 말하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가고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오늘은 내일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서 하늘은 포근하겠지만 오후에는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강조하는 거죠. 또 감정이입하는 강조법이에요. 흰눈이 소복소복 쌓인다. 제 선물인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정이입된 강조법이 되겠고요. 또 길게 느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육아정책은 더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결혼식에 꼭 참석해 주세요. 나들이 차량 때문에 올림픽대로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길게 늘려서 강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설리 김민아 님이 주셨습니다. 이 책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스피치의 전반적인 것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반적인 것을 아주 요약 정리를 잘 했어요.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건드려서 이 책 하나면은 스피치의 전반적인 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교재로 쓸 수 있겠고요. 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우리 말할 때 논리적으로 말하라 그러잖아요. 조리 있게 말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구조를 좀 따져야 된다는 거죠. 집을 지을 때도 터를 파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얹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땐 또 지붕부터 그려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좀 다릅니다. 그 논리적 추론법을 좀 배우면 요거대로 한번 스피치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역법입니다. 3단 논법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대전제를 하고요. 소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연역법은 본질적으로 어떤 속성에 따른 명제들을 연결시키면서 결론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대전제를 대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모든 인간은 생명체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귀납법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제 비추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 방법입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결론적으로 가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히틀러도 죽었다. 신사임당도 죽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영국의 백조는 흰색이다. 프랑스 백조도 흰색이다. 미국의 백조도 흰색이다. 그러면 모든 백조는 흰색이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블랙스완이 나타났죠. 호주에서. 그러니까 이 귀납적 추론은 가끔 논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궤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논리적 구조의 활용을 볼게요. OBC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OBC 3단계 구조로 틀을 짜는 건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스피치 역시 시작이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OBC는 오프닝, B는 body, C는 closing입니다. 설은 물론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닝은 뭐 당연히 집중이죠. 궁금하게 하는 거, 또 호감을 받는 거, 그리고 신선해야 됩니다. 뭐 뻔한 얘기로 시작하면 듣질 않으니까. 바디 본론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여러 가지 파트로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근거를 대는 거고 명확하게 좀 제시해야 되고 이유나 근거를 또 잘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제 클로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피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길게 연설했던 자기 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요약 반복하는 것들 중요하죠. 이게 정리인데 저는 무조건 정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 부분은 또 감동이라든가 여운을 좀 남길 수 있는 멋진 멘트 한마디 정도 너무 좋겠죠. 유명인의 뭐 어록이라든가 명언이라든가 이런데 클로징에 적절하게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5단계로 좀 펼쳐보면요. 세분화 시키면 오프닝, 프리뷰, 스토리텔링, 서머리, 클로징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오프닝은 청중의 이목을 끄는 참신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주제를 처음부터 던지기보다는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서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는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이 오프닝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것들. 자, 프리뷰는 주제를 언급하고 간단하게 스피치 목적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자, 제 얘기를 들으시면 결혼은 운명적인 것인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이제 프리뷰가 되겠죠. 결혼은 운명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자, 스토리텔링 들어가죠.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사랑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공부를 가르치는 데에서 제자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거죠. 자, 서머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약혼녀를 버리고 아내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정해진 운명이었다. 여러분들 뭐 동감하시죠? 서머리 하는 거죠. 그래서 클로징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만났는데 정말 억만거비의 인연으로 만났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사실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옷깃을 스친다는 것은 옷깃이라는 게 앞에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이거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스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인연이라는 건 소중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된 인연이다 생각한다면 부부의 인연이라는 것은 그만큼 오래될 겁니다.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뭐 이렇게 클로징을 맺는 뭐 이런 예시를 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O, B, C 구조 5단계 오프닝, 프리뷰, 스토리텔링, 서머리, 클로징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소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이 책에서는요. 자, PREP법도 있습니다. 영국의 전 총리가 즐겨 사용했다는 처칠식 말하기 기법인데요. PREP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서 만든 스피치 기법입니다. 포인트, 그다음에 reason, example, point, PREP. 설은 본론, 결론의 큰 구성 안에 4단계 스피치 구조를 만든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결론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서두에 미리 던져줌으로써
청중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장황하지 않게 딱 한두 문장으로 스피치 핵심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리즌은요. 앞에서 밝힌 주장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와 관련된 주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스피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example, 예를 드는 거죠. 예시, 에피소드, 객관적인 데이터나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면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포인트, 앞에서 밝힌 스피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강조해 줍니다. 물론 여기서는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단어와 문장으로 바꿔서 전달해야 더 효과적이고 신뢰감이 가겠죠. 포인트, reason, example, 포인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전 연습 그리고 반복 연습입니다. 포인트를 줬죠. 이번엔 reason. 왜냐하면 말하기는 이론이 아니라 실기이기 때문이죠. 좋은 발성을 기본으로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려면 소리내서 연습하는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고 좋은 원고를 썼다 해도 실제로 말하기 연습은 전혀 하지 않고서 스피치를 한다면 실수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example. 실제로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의 연습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도 하며 발표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은 스피치 실전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위해서는 모의 연습을 보면서 준비하는 것도 말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인트. 명품 스피치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거울 앞에서 소리내서 예행 연습을 해보세요. 노력한 만큼 무대 위에서 멋진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4단 기법입니다. 이번에는 EOB법이에요. EOB 커뮤니케이션 법칙은 논리적인 구성 중에서 본론에서 많이 씁니다. 특히 스토리텔링 기법과 유사한데요. 오프닝 이후에 구체적인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1단계로 예시를 먼저 들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해주는 방법입니다. 허황된 이야기보다는 생동감 있는 에피소드 형식의 이야기가 청중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반은 반드시 주제와 연관이 있어야 되고요. 주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전체 이야기의 70% 범위안에서 준비하면 됩니다. 2단계에서는 요점이나 핵심을 정리하는 겁니다. 1단계는 example에서 사례를 소개했다면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내용으로 주제와 연관되게 전체 스피치의 비중에서 10에서 15%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스피치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이나 시사하는 바를 말하면 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너무 길지 않게 전체 이야기의 10% 이내에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굳이 새로운 정보를 전하기보다는 좋은 분위기에서 스피치 의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스피치에서는 결론에 해당되겠죠. 재밌네요. 저는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어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죠? 쉬운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중요한 챕터예요. 입말과 글말. 정리를 잘 해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입말보다는 이제 글말에 익숙해 있어요. 어릴 때 발표하라 그러면 쓰거든요. 그걸 외워요. 그럼 그건 글말입니다. 근데 우리 말할 때는 쓰지 않거든요. 입말과 글말은 달라요. 그러니까 입말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구어체를 말하는 건데 표현이 다양합니다. 입말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소리로서의 의미 외에도 억양, 어조, 감탄, 운율 같은 거를 넣어서 같은 말도 다른 느낌을 내요. 입말은 예를 들어서 밥 먹어. 이 단어로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이게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자, 처음에는 밥 먹었니? 밥 먹고 있어. 계속 밥 먹어.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입말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정보를 전달할 때 입말은 다양하고요. 글말은 단순합니다. 또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입말은 순간적이고 글말은 아무래도 오래 가죠. 말의 내용 구성을 보면은 입말은 좀 비논리적이고요. 글말은 논리적입니다. 언어의 격식을 보면 입말은 격식이 좀 없고요.
글말은 좀 격식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학교에 간다. 근데 이거를 우리 보통 말할 때는 나 학교 가라고 하죠.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걸 그냥 입말로 하면 나 학교 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조사를 생략할 때가 많아요. 의미 해석에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 이렇게 안 하죠,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이렇게 말하죠. 청소를 하는 친구. 이렇게 안 합니다. 청소하는 친구. 그러니까 이게 글 쓸 때하고 말할 때하고 이게 다른 걸 알아야 돼요. 글로 쓸 때는. 그러니까 글로 쓸 때는 서울에 사는 내 친구가 온대요. 말로는 서울 사는 내 친구 온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조사가 빠져요. 또 일부 조사가 바뀌어요. 에게를 한테라 그러죠. 너에게, 너한테, 너더러, 너보고 하래, 너더러 하래, 너에게가 한테 더러 보고로 바뀌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누구와,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효석이와 철수가 아니라 효석하고 철수하고 효석이 이렇게 철수랑 효석이랑 랑으로 바뀌어요. 랑. 요게 다르죠. 입말은. 입말에서는 또 어미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입말의 특성인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예죠. 행복할까라는 의문형은 입말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행복할까? 행복할 텐데. 행복할 거야. 행복하겠지? 행복할 걸? 행복하고 말고 행복하단 말이야? 이렇게 다르죠. 먹어라.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예. 먹어야지. 먹으면 좋겠어. 먹으면 좋을 텐데. 먹었으면 하네. 먹지. 이렇게 바뀌죠. 재밌네요, 이 책. 맞아요. 접속사 지시어도 변형되죠. 그러므로라는 걸 안 하죠, 우리 말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로 바뀌죠. 그러나도 하지만 그런데는 근데 그리고는 또 이리하여는 이렇게 해서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은 대본이나 이렇게 원고가 있으면 이 글말로 써 있으니까 이걸 입말로 즉석에서 고쳐요. 저만 해도 연습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일반 책을 들고 봐도 내가 말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고쳐주는 거죠. 그걸 잘하면 사회나 진행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입말로만 쓰이다가 표준어가 된 단어들이 있어요. 표준어 인정이 된 단어들. 이전 표준어는 간질이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간지럽히다. 간질이다가 표준어구나. 저는 몰랐네요. 나무새스럽다. 이건 들어봤어요. 나무새스럽다. 이걸 남사스럽다로 바뀌었죠. 목물은 이제 등물로 바뀌었죠. 목물한다. 우리도 어릴 때 목물한다는 게 요즘 누가 안 해요. 그냥 등물한다 그러죠. 만날. 이건 맨날로 바뀌었고요. 묘자리는 묘자리. 이렇게 표준어로. 복사뼈를 이제 복숭아뼈도 인정했죠. 복숭아뼈. 또 세간은 세간살이. 쌉싸래하다는 쌉싸름하다. 허섭쓰레기. 허접쓰레기. 예, 인정했죠. 접쓰레기도. 토담을 이제 흑담. 삐치다가 삐지다. 그리고 눈덩이, 눈두덩이. 입말과 글말 연습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입말을 보고 글말로 바꿔보는 거. 니 그러다가 몸베릴라.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이거죠. 글말로. 그놈 참 숙제 날래 잘했더래요. 이 강원도 사투리네요. 그놈 참 숙제 날래 잘했더래요. 춘천 가면은 막국수가 참 맛있어. 춘천에 가면 막국수가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글말을 입말로 바꾸는 연습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뉴스라든가 뭐 원고 이런 걸 갖고 어떻게 내거화 시켜서 말하듯이 하는가. 제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글말을 입말로 바꾸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건 오디오북 해드리는 게 아주 많은 방송 원고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자기소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기소개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스피치 가운데 하나죠. 자기소개하라고 하면은 진학이나 구직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특히 설득의 목적을 둔 자기소개가 있는 반면에 동호회라든가 모임 이런 사배단체 활동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친교를 위한 자기소개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진학 목적의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요령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분만.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겠죠. 학교의 교훈이라든가 교과, 교목 필히 알아두고요.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 이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자기소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사건이나 진학 학교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또 전공 과목의 교과 과정이라든가 개설 강좌와 특히 교수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요. 교수님의 연역, 교수님이 만약에 뭐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면 그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든가 교수님이 최근에 수상한 게 있으면 그 뉴스에서 그 수상 소식을 듣고 기뻤다든가 그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자기소개 구조를 보면 이제 서사적 구조가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론 부분은 어린 시절 자신의 뭐 성장 배경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본론은 현재 나의 지금 살아온 경험, 또 내가 겪었던 일들, 나의 장점들. 결론은 비전, 포부, 나의 미래 이렇게 서사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나 두 개 문장 정도로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 계획을 얘기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자기소개 도입부의 요령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고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박지성처럼 실력 하나로 전 세계 인정받는 10명 인간을 비유해서 지원회사나 지원학교의 박지성이다라고 도입부를 말하는 경우죠. 나는 누구다. 유형은 신선하게 다가갈 수는 있지만 좀 추상적이거나 너무 끼워 맞추기식 방법은 이제 피해야 되겠죠.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좌우명이나 명언을 얘기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야 돼요.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강점은 뭐 적성과 흥미는 어느 쪽인가? 또 실무 능력과 자질은 어떤 걸 갖고 있는가? 성격과 지원 직무와 연계성은 뭐가 있을까?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뭔가? 뭐 이런 부분들. 프로젝트 같은 거 수행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는가? 그래서 자기소개 글을 쓰는 거예요. 일단 쓰고요. 그것을 그냥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입말로 바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먼저 문장을 쓰고 그거를 말하면서 이제 입말로 바꿔놓는 거죠. 자, 입말로 바꾼 자기소개를 이제 시간을 재가면서 실전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나만의 강점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자신이 추구하거나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담아야 되고요. 은유나 비유 표현을 너무 많이 써서 추상적인 자기소개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장점과 경험을 나열하지 말고요. 핵심적인 키워드를 만들어서 압축해야 되고요. 말투는 자연스러워야 되고 호감 가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꾸준히 연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불작쇼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요. 불타는 토요일에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쇼의 준말입니다. 불금에 좀 일찍 주무시고 불타는 토요일을 맞자 작가와 함께 토크를 해요. 이 책의 작가인 우설리님과 김미라님은 12월 12일 오전 7시 반에 제가 운영하는 김효석 아카데미에서 합니다. 또 문수영 강사라는 분이 이 책을 갖고 강의를 할 거고요. 두 작가님과 함께 책에 있는 내용을 실습도 해보고 또 질문도 해보고 또 오신 분들 고민도 상담하고 클리닉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참가비는 10,000원입니다. 책값이 20,000원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거죠. 그냥 무료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출판사에서 많이 또 희생을 해주셨어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 오전 7시 반 김효석 아카데미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 신청을 또 제 블로그에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하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구나. 010-2916-4263 010-2916-4263으로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인상과 면접 부분이에요. 이제 189페이지 소개해드립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건 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는 첫인상을 또 잘 정리를 했어요. 초두효과. 초두효과는 다 아시죠? 첫인상의 중요성. 근데 맥락효과라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으로는 다른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알게 된 새로운 정보들의 처리 지침을 만들고요. 그 정보의 속성에 따라서 서로 연관되게 생각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긍정적인 정보를 얻었다면요. 이후에도 같은 대상에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인상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되는 효과인데요. 첫인상이 좋았다면 이후에 그 사람의 행동도 좋게 보려고 하는 경향, 일관성의 법칙 같은 건데 그러니까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에게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광 효과입니다. 그 사람의 직책 이런 부분들, 학력, 연예인 이런 연예인들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 게 후광 효과 때문에 그렇잖아요. 최신 효과도 있어요. 사람들은 한정된 제시된 일련의 정보 중에서 가장 나중에 제시된 정보를 다른 정보에 비해서 더 잘 기억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템플대 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라나는요. 메시지의 내용이 친숙한 내용일수록 초두 효과가 나타나고요. 낯선 메시지의 경우에는 최신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자신의 정보를 처음에 제시한 뒤에 반전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면접의 마지막에 던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정보는 앞에 제시하거나 아니면 가장 나중에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용 효과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상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그러한 경향을 인물 긍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동화에 나오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의 여주인공 이름을 따서 폴리아나 효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은요. 면접자들을 평가할 때요. 긍정적인 평가를 자연스러워 하게 되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다른 요인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연결됩니다. 관용 효과를 적절히 이용하면 좋은 인상을 계속 심어줄 수 있죠. 부정성 효과입니다. 처음에 만남에서 제시된 정보 가운데도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더 인상 형성에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안 좋으면 계속 그게 남는다는 거죠. 한 번 실수로 나쁜 인상을 만들 수 있다. 빈발 효과입니다. 이제 노출 효과라 그러는데 자주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자주 보면. 그러니까 자주 언론에 노출하죠. 뭐 연예인들도 자주 보면 좋잖아요. 인상이. 빈발 효과라고 합니다. 저도 뭐 저희 학원에서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면접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취업이 안 되죠. 그래서 면접 과정에도 면접 강의도 제가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알아도 실제로 시켜보면 좀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뭐 질문을 해요. 그럼 뭐 해야 돼? 질문 받으면 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결론부터 말하는 건데 결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요령이 있어요. 매번 써먹으면 안 됩니다. 질문을 하면 시간을 끄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주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에서 모피를 팔아보세요. 네. 아프리카에서 모피 파는 방법을 해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고 이거 갖고 왜 내 말 따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머릿속에는 야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모피를 팔지? 그러면 만약에 이런 질문이 왔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는요 뭐 굉장히 넓은 대륙입니다. 남아프리카부터 저 이집트까지 북부와 남부까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아프리카라고 말씀드리면 사막에서 모피를 팔아보고 싶습니다. 사막지대는 고온이고 강렬한 태양광선이 있는데요. 모피 자체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몸을 보호하죠. 오히려 몸에 있는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천보다는 저는 모피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운 태양에서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모피.
뭐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법을 바꾸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답할 때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는 게 좋아요.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래 신빙성이 있죠. 단순히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보다는 뭐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경험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거. 오늘도 학생 하나를 지도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의 스튜어디스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쇼호스트를 하겠다고 온 친구고 지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오늘 알아냈어요. 18,500대 1을 뚫고 합격했대요. 그 당시에 3년 만에 스튜어디스 공채가 나는 바람에 엄청난 합격률을 뚫고 그것도 학원도 다니지 않았는데 18,500대 1.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냥 높은 경쟁률을 뚫고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분명하게 답해야 돼요. 말끝을 흐리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분명하게 자신감 있게 해야 되고요. 당연히 또 나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해야 되죠. 나의 장점들, 나의 단점들을 나열하고 단점을 어떻게 장점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까지 다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과연 이 질문을 왜 할까? 의도는 뭘까? 예를 들면 위급한 상황이라고 부모님과 여자친구가 동시에 전화가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는 이제 순발력 같은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아요. 답을 원하는 게 아니죠. 잘 빠져나가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머님과 부모님, 어머니 같은 부모님과 여자친구의 동시에 위급한 상황이라고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면 또는 여자친구 만난 지 오래됐으면가에 따라서 답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면접관님이 짐작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답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면접관이 상상하는 대로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죠. 뭐 그런 쪽으로 저는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주량은 얼마나 되나요?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나요? 특기는 뭔가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자신을 사물과 비교하면 뭐가 될까요? 자신을 동물과 비교하면 이런 식의 것들을 모의로 연습을 해보면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훌륭하게 대답할 수 있죠. 면접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또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이 뒤에도 뭐 설득에 대한 이야기, 프레젠테이션, 또 방송 인터뷰,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죠? 참 좋죠? 제가 이렇게 빠르게 러프하게 설명해 드려도 야 내용 진짜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고요. 스피치 교재로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오전 7시 30분 불작쇼에 신청하시면 이 책을 2만 원짜리를 10,000원에 구입하시고 강의도 듣고 저자와 사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010-2916-4263으로 전화 주세요. 전화 아니구나.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